아마도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역사서와 야사에서 그리고 현대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이 여인. 많은 분들이 그녀를 조선의 악녀로, 요부로, 권력의 눈먼 여인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차갑고 단정적인 평가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고독하고 치열했던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입니다. 패배한 자의 목소리는 묻히고 왜곡되고 때로는 완전히 지워지기도 하죠. 장희빈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권력을 탐한 악행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변덕스러운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의 가슴 시린 비가였고,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기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대가 한 여성에게 강요한 잔인한 운명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장희빈을 떠올릴 때 늘 함께 떠올리는 그 화려한 희빈이라는 품격.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초라했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장희빈, 그녀의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그녀는 역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역관이 무엇이냐고요? 지금으로 치면 통역관,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선시대의 신분 질서에서 역관은 양반이 아닌 중인 계층에 속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는 이 사회에서 중인은 어정쩡한 위치였습니다. 평민보다는 낮지만 양반이 될 수는 없는 그 사이 어딘가에 끼인 존재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산이 많아도 양반 사회에 진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장옥정의 집안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가세가 점차 무너지면서 장옥정이라는 한 소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중인 집안의 딸로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궁녀라는 삶,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궁궐에서 지내지만 실상은 평생을 왕실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결혼도 가정도 자신만의 삶도 가질 수 없는 존재. 왕과 왕실 가족들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살아가야 할 운명. 어린 장옥정이 궁궐의 높은 담장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 문을 들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이 높은 담장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하늘은, 운명은, 아니 역사는 그녀의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옥정. 이 이름의 여인은 궁궐의 수많은 여인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그 엄격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가득한 역사 기록에서조차 그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십니까? 조선 왕조실록은 여성의 외모를 함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후궁의 미모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장옥정에 대해서는 공식 역사서에 그녀의 미모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특별한 아우라였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더불어 그녀는 총명했습니다. 영리했고 재치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궁궐 안에는 수백, 수천 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모두가 왕의 눈에 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여인이 모든 이들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조선의 궁궐에는 한 젊은 왕이 계셨습니다. 숙종.
숙종,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셨습니다. 겨우 14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20살이 되기도 전에 조선을 호령하기 시작한 이 젊은 군주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명석한 두뇌를 겸비한 분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숙종을 조선 후기 왕권을 가장 강력하게 회복시킨 군주 중 한 분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젊고 강력한 왕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맞이한 첫 번째 왕비, 그 짧은 시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를 잃은 숙종의 슬픔은 컸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슬프지 않을까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덜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왕의 고독은 더 깊었을지 모릅니다. 상실감에 빠져 있던 이 젊은 왕의 눈에 어느 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궁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있었고 그녀의 미소에는 온기가 있었으며 그녀와 나누는 대화에는 지적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에 띄는 궁녀 대화가 즐거운 여인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깊어졌고 마침내 숙종은 장옥정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승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은혜를 받는다는 뜻으로 왕이 궁녀를 하룻밤 부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승은을 잊는다는 것, 그것은 한 궁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장옥정은 숙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장옥정 역시 이 젊고 매력적인 왕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때 장옥정의 나이는 22살, 숙종은 20살이었습니다. 장옥정이 숙종보다 2살 연상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의 여인이 왕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더욱 눈총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옥정을 원했고 장옥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왕의 열정적인 사랑, 그것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장옥정의 삶에 쏟아졌습니다. 장옥정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승은 궁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특별한 존재. 궁궐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왕의 사랑을 얻은 여인. 마치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였고 여기는 왕실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와 권력의 암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왕실에는 숙종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대비로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아들 숙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왕실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비의 힘은 때로는 왕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이 명성왕후의 눈에 장옥정이라는 여인이 매우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녀의 신분 문제였습니다. 중인 출신의 그것도 기울어진 집안의 딸이 감히 왕의 총애를 독차지한다. 이것은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그녀의 나이였습니다. 왕보다 연상인 여인이 왕을 농락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명성왕후의 눈에는 장옥정이 어린 자신의 아들을 꿰어 제 입속을 챙기는 간악한 여인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명성황후는 당시 서인 세력과 가까웠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는 당파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서인과 남인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옥정의 외척 세력은 주로 남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장옥정이 계속 왕의 총애를 받고 왕자라도 낳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신분 상승이 아니라 남인 세력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총애는 곧 정치 권력과 직결되던 시대였습니다. 장옥정을 향한 명성왕후의 견제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실 내부의 정치적 암투였고 그 칼끝은 장옥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칼이 내려쳤습니다. 명성왕후의 서슬 펄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 궁녀를 당장 궁궐에서 내쫓아라.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젊었고 어머니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효는 모든 덕목의 근본이었고 왕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이 아니라 어머니의 강한 의지 앞에서 숙종은 무력했습니다. 그는 장옥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장옥정은 승은을 입고 한창 총애를 받던 그 절정의 순간에 궁궐 밖 사가로 쫓겨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느낌을. 왕의 사랑을 받으며 모든 것을 가진 듯 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궁궐 밖으로 내쳐지는 모습을. 왕의 여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그저 궁에서 쫓겨난 궁녀라는 비참한 꼬리표만 달고서 장옥정이 궁궐을 나서던 그날 숙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여인이 궁궐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감. 그것은 숙종에게도 장옥정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난 장옥정이 보낸 시간은 무려 5년이었습니다. 5년. 1825일. 매일 밤 궁궐을 바라보며 그 높은 담장 너머의 왕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새웠을 그 긴 시간. 그 5년 동안 장옥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자신이 다시 궁궐로 돌아갈 날을 꿈꾸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했을까요? 하지만 더 잔인한 소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숙종에게는 새로운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중전이 결정되었습니다. 2년왕 후 민씨. 숙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장옥정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한때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그것도 왕비라는 최고의 자리에 다른 여자를 앉힌다는 소식을, 궁궐 밖에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장옥정. 그녀는 창문 너머로 궁궐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원망했을까요? 숙종을, 명성왕후를,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자신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옥정의 인생에는 아직 더 많은 드라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이별의 시간 끝에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 기회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더 큰 비극으로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의품 소위. 조선시대 궁궐의 후궁 체계에서 정의품은 거의 정점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특히 궁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옥정은 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습니다. 5년의 긴 이별 끝에 궁궐로 돌아온 지 불과 몇 년 만에 그녀는 종사품 수건에서 시작해 종이품 수기를 거쳐 마침내 정의품 소위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한 사람, 숙종의 절대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만약 왕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중인 출신의 한 궁녀가 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장옥정을 바라보는 숙종의 눈빛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노비 100명을 하사했습니다. 100명의 노비라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후궁에게 주는 은총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랑과 영광이 한 여인에게는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2년왕 후, 그녀는 장옥정을 궁으로 다시 불러들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쫓겨난 여인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국모로서의 아량과 덕을 베풀어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들릴 것을 청했던 그 사람. 그녀는 분명 선의로 왕실의 화합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정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2년왕 후는 단순히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국모였고 무엇보다 서인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인은 당시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정치 세력이었고 2년왕 후의 외가는 바로 이 서인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장옥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녀의 배후에는 남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인에게 밀려 권력의 주변부로 내몰렸던 남인들은 장옥정이라는 여인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여인이 더 높이 올라가면 자신들도 함께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게 사랑을 쏟을수록 중궁전 인현왕 후의 처소를 찾는 발길이 뜸해질수록 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다투는 여인들의 경쟁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였습니다. 서인과 남인 두 거대한 세력이 왕실 내부의 두 여인을 통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 그 한가운데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 사랑이 권력과 결합될 때 그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장옥정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궁에서 쫓겨나 5년을 궁 밖에서 눈물로 지새웠던 그 여인. 언제든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여인. 그녀는 이제 그 두려움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끝없는 사랑과 총애, 노비 100명과 같은 엄청난 선물들, 정의품 소위라는 높은 지위. 이 모든 것이 장옥정의 마음에 오만함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심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랑과 선물이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야망과 자존심을 깨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장옥정은 점점 자신을 후궁이 아닌 마치 중궁왕비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궁에게는 후궁의 예법이 있습니다. 정실 왕비 앞에서는 공손해야 하고 왕비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궁궐의 법도였고 조선 왕실을 지탱하는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은 이 법도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왕 후의 명령이나 지적에도 공손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나는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왕은 나를 당신보다 더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2년왕 후에게 얼마나 큰 모욕이었을까요? 자신이 선의로 궁으로 불러들인 여인이 이제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모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궁궐의 법도와 위계 질서는 왕이라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실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예법의 나라였고 그 예법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2년왕 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모로서의 위엄과 궁중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인현왕후는 장옥정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초리를 들게 했습니다. 회초리. 그것은 단순한 체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질서를 바로잡는 도구였습니다. 당시 신분상 인현왕후는 후궁인 장옥정을 엄하게 다스릴 충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 은혜를 잊었느냐?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냐? 내가 감히 국모인 나를 무시하고 궁궐의 법도를 어지럽히느냐? 하지만 이 사건은 장옥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굴욕. 그것도 왕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느끼는 굴욕. 장옥정의 마음속에는 인현왕후를 향한 증오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내가, 왕이 가장 아끼는 이 내가 감히 저 여인에게 이런 멸시를 받다니.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 이제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집념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나야말로 왕비가 되어야 한다. 이 순간부터 장옥정의 삶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688년 두 여인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던 그 해 장옥정에게 운명을 완전히 뒤집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입니다. 숙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당시 왕실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숙종은 재위 15년 차였습니다. 15년. 왕위에 오른 지 1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후사, 즉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은 없었습니다. 현재의 정실 왕비인 인현왕후와의 사이에서도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실 전체가 이 문제로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왕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걱정했습니다. 왕의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조선은 혼란을 두려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질서와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의 후사 문제는 그래서 나라 전체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인 출신의 한때 쫓겨났던 많은 이들에게 천대받던 후궁 장옥정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장옥정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년을 기다렸던 왕자, 나라 전체가 애타게 기다렸던 왕자가 마침내 태어난 것입니다. 숙종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아니, 단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경사에 들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졌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왕실의 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안도감이 온 나라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장옥정. 그녀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후궁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해도 결국은 정실 왕비의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현왕후에게 회초리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숙종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대를 이은 유일한 왕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 특히 왕자의 어머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장옥정이 느꼈을 그 순간의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성애의 기쁨과 함께 그녀는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느낌을.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현왕 후조차도. 숙종은 이 귀하디 귀한 아들을 낳은 장옥정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 아들을 원자, 즉 다음 왕위 계승자로 정하겠다고.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조정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아직 2년 후 마마께서 젊으시고 건강하십니다. 왕비 마마께서 적자를 낳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적자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정실 부인의 아들이 적자이고 첩의 아들은 서자입니다. 이 구분은 절대적이었고 모든 상속과 권력은 적자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후궁의 아들을 왕세자로 정한다. 이것은 왕실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후궁들이 더욱 득세하고 왕실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원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장옥정의 아들이 왕세자가 되면 남인 세력이 득세할 것이고 자신들은 권력에서 밀려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전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소서. 하지만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가? 내 아들을 15년을 기다려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원자로 삼겠다는데 너희들이 감히 반대를 하는가? 숙종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라.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기사환국. 환국이라는 말은 국면을 뒤바꾼다는 뜻입니다. 정치 세력이 완전히 교체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숙종은 반대하는 서인 세력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파직되었고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남인 세력이 채웠습니다. 조정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득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장옥정과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대격변의 결과 모든 반대는 잠잠해졌습니다. 정확히는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장옥정의 아들은 공식적으로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옥정 자신은 후궁 중 최고 품계인 정일품 희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장희빈. 이제 그녀의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조선 500년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그 이름. 중인 출신의 궁녀 장옥정이 정일품 희빈이 되기까지.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였고 사랑과 야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희빈이 된 장옥정. 그녀는 이제 궁궐에서 인현왕 후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 혼자만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남인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숙종에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전하, 인현왕 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새로운 왕비로 세우소서. 그들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왕자를 낳지 못하는 왕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실의 대를 이은 귀한 왕자를 낳은 희빈 장씨야말로 왕비의 자리에 어울립니다. 숙종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킨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폐위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인들은 명분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만들어냈습니다. 3년 전 인현왕후가 숙종에게 했던 꿈 이야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인현왕후가 꿈에서 무언가 불길한 것을 보고 숙종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투기로 몰아간 것입니다. 투기. 질투심으로 다른 여인을 해치려 한다는 뜻입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투기는 칠거지약, 즉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큰 잘못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억지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진짜로 투기를 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진실보다 강했습니다. 숙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어찌 국모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신하들이 울며 반대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왕비 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니, 확고해 보였습니다. 1689년 5월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왕비의 처소를 떠나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선의로 불러들였던 장옥정이 이제 자신을 궁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인현왕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배신감? 억울함? 분노? 아니면 그저 깊은 슬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그 국모의 자리에 한 여인이 올랐습니다. 장희빈. 1689년 5월 장희빈은 마침내 조선 왕조 역사상 최초로 궁녀 출신 후궁으로서 국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인 출신 궁녀 장옥정이 조선의 왕비가 되는,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은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극이었습니다. 사랑과 모성애, 그리고 권력의 힘으로 올라선 권좌의 정점.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꿈꾸었던 그 자리.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점에 오른 순간이 바로 추락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다고. 장희빈이 그토록 원했던 이 왕비의 자리는 곧 그녀를 가장 잔혹한 비극으로 이끌 운명의 덫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여인. 그 화려함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해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중전의 자리. 이것은 단순한 왕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팔도 모든 여인들의 정점이었고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좌였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왕비가 된 장희빈. 이것은 조선 역사상 최초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소설보다 극적이고 어떤 드라마보다 놀라운 기적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였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원자는 명실상부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사람. 그녀의 친정인 남인 세력은 조정의 실세로 떠올라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회초리로 벌을 주었던 인현왕후는 궁 밖으로 쫓겨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궁에서 쫓아냈던 명성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궁궐에서, 아니 조선 전체에서 그녀보다 높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법도로도 지위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특히 왕의 마음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마음은 더욱 예측 불가능했고 더욱 변덕스러웠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된 순간부터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숙종이 변심한다면,
만약 숙종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숙종이 단 한 번이라도 변심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산 증인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정식으로 왕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정실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이 돌아서자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이 인현왕후를 밀어내고 이 자리에 올랐듯이 자신 또한 다른 여인에게 밀려날 수 있다는 악몽 같은 현실을 매일 밤 떠올렸을 것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궁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리고 자신보다 순종적이고 자신보다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여인들. 그들이 언제든 왕의 눈에 들 수 있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아니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후 숙종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갈구하던 여인과 사랑을 받는 왕비의 위치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궁녀 시절의 장옥정은 숙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숙종을 기쁘게 하고 숙종의 마음을 이해하고 숙종이 원하는 여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애틋했고 순종적이었으며 숙종에게 편안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된 장희빈은 달랐습니다. 권좌에 오른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려야 할 지위와 권위를 지키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의 사랑을 구걸하는 여인이 아니라 왕비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이전 궁녀 시절의 애틋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왕비로서의 위엄을 내세우며 왕에게 요구하고 간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하, 왜 중궁전에 오시지 않으십니까? 전하, 저 후궁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전하,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숙종은 점차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고 구속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할 때는 귀엽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식어갈 때는 짜증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숙종의 발길이 중궁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주던 남자가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할 때 여인이 느끼는 그 불안감과 절망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장희빈에게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권력의 근원이었고 그녀의 존재 이유였으며 그녀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장희빈은 왕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왕의 식사는 어디서 하는가? 왕은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시는가? 왕이 어떤 후궁을 불렀는가? 왕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녀는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에 극도의 신경질을 보였습니다. 왕이 하루라도 중궁전을 찾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왕이 다른 후궁을 부르면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왕에게 더욱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였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숙종을 질식시켰고 그녀의 요구는 숙종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녀가 왕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애쓸수록 왕의 마음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악순환이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왕비였고 왕비로서의 자존심과 권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다른 사랑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장희빈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새롭게 숙종의 눈에 든 여인, 바로 숙빈 최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녀는 폐위된 인현왕후를 모셨던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장희빈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신이 밀어낸 인현왕후. 그 인현왕후를 섬기던 궁녀가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의 문제였습니다. 숙빈 최 씨는 인현왕후의 그림자를 간직한 존재였습니다. 숙종이 그녀를 총애한다는 것은 숙종이 여전히 인현왕후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왕비가 되어도 숙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인현왕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더욱이 숙빈 최 씨는 장희빈과는 정반대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장희빈이 강하고 요구가 많았다면 숙빈 최 씨는 순종적이고 조용했습니다. 장희빈이 왕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요구했다면 숙빈 최 씨는 그저 왕의 곁에서 조용히 왕을 위로했습니다. 숙종은 숙빈 최 씨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한때 장옥정에게서 느꼈던 그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장희빈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감히 인현왕후의 궁녀 출신이 왕의 총애를 받다니.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쟁취한 이 자리. 자신이 인현왕후를 밀어내고 차지한 이 권력. 그런데 인현왕후의 잔재가, 인현왕후의 그림자가 다시금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그녀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질투는 이미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남자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여인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차지한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권력자의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1694년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숙빈 최 씨가 숙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장희빈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야사의 기록에 따르면 장희빈은 숙빈 최 씨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신한 여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감히 내가 왕자를 낳겠다고. 그녀는 심지어 숙빈 최 씨의 아이를 유산시키려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발로 차고 거칠게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여인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왕의 후사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아들 원자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만약 숙빈 최 씨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도 왕위 계승 후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것이라는 공포. 하지만 이 잔인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숙종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장희빈에 대한 마지막 애정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완전히 식게 만드는 결정타였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폭력적이고 질투심에 눈먼 악녀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스럽던 여인이 이제는 임신한 여인을 폭행하는 잔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인가? 이것이 내가 왕비로 만든 그 사람인가? 숙종의 마음속에서 장희빈은 이미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노여움 속에서도 숙빈 최 씨는 겨우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조선의 위대한 왕이 되는 영조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장희빈이 그토록 제거하려 했던 그 아이가 결국 조선을 52년간 다스리며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진 왕이 된 것입니다.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에게서 완전히 떠나자 조정의 정치적 흐름도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총애는 곧 정치적 권력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왕의 사랑을 잃자 그녀를 지지하던 남인 세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희빈의 친오빠 장희재의 부정부패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장희재가 누이의 권력을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숙종은 장희빈을 지지했던 남인 세력을 내치고 다시 서인 세력을 불러들이는 갑술한국을 단행했습니다. 또다시 환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득세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배신이었고 동시에 사랑의 배신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5년 8개월.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이제 장희빈을 밀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이 쫓아냈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1694년 숙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비민씨, 즉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킨다.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폐위된 왕비를 다시 복위시킨다. 더구나 현재의 왕비가 아직 살아있는데. 신하들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원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에 다른 여인을 앉히는 것은 왕실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습니까?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일으킨 갑자사화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전하, 세자 저하께서 잘하시면 반드시 생모를 위해 복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과거 인현왕후를 폐비시켰던 그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던 그 모든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억울하게 쫓겨났고 장희빈은 그 자리를 부당하게 차지했다는 것. 이것은 장희빈을 향한 숙종의 마지막, 가장 차가운 복수이자 단절이었습니다. 너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명령이 집행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의 상징이었던 옥보를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가마는 불태워졌습니다. 왕비로서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전에서 정일품 희빈으로 다시 강등되었습니다.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밟고 올라섰던 그 자리에서 그녀는 처참하게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쫓아냈던 인현왕후가 다시 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중전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까? 장희빈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악에 받쳐 발악했습니다. 기록에는 그녀가 밥상을 발로 차고 분을 사귀지 못해 밤마다 고함을 질렀다고 전해집니다. 궁녀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그녀의 처소는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사랑과 권위가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도 잃었습니다. 권력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 자신의 아들 세자를 지켜야 한다는 필사적인 모성애. 그것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성애조차도 그녀를 파국의 끝으로 몰아넣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여인. 사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여인.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과 광기, 그리고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집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694년
장희빈은 왕비의 권좌에서 끌어내려져 희빈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강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추락이었습니다. 똑같은 희빈이라는 품계였지만 이전의 희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비가 되기 직전의 희빈이었다면 지금은 권력과 사랑을 모두 잃은 비참한 처지의 희빈이었습니다. 그녀의 처소인 취선당. 이곳은 한때 궁궐의 중심이었습니다. 숙종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대신들이 그녀에게 문안을 올리러 왔으며 모든 이들이 그녀의 눈치를 살폈던 곳. 하지만 이제 취선당은 궁궐의 중심이 아닌 외딴 그림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왕의 발길이 끊긴 곳. 권력의 흐름에서 완전히 단절된 곳. 장희빈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숙종에 대한 원망과 인현왕후에 대한 증오가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왔다. 내 자리에. 내가 차지했던 그 자리에. 하지만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 세자 훗날 경종의 운명마저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빈 최 씨는 왕자 연인군 훗날 영조를 낳았습니다. 세자는 더 이상 유일한 후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숙종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세자와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 장희빈은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폐비된 이상 숙종이 언제든 세자를 폐위하고 숙빈 최 씨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세자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자의 어머니가 죄를 지었거나 폐위되었다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만약 세자가 폐위된다면 그것은 장희빈에게 존재 의미의 완전한 상실을 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싸웠던 이유, 그녀가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몽 같은 공포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궁궐의 기록은 차갑게 사실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 속에서도 우리는 한 여인의 절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강등된 이후 장희빈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폭력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경로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궁녀와 내관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사람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불안감과 자존심 훼손이 빚어낸 광기였습니다. 한때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던 그녀가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그녀가 이제는 버림받은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처소는 더 이상 우아한 왕비의 공간이 아닌 분노와 집착이 가득한 밀실이 되어갔습니다. 궁녀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광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취선당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희빈은 홀로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2555일. 매일매일이 그녀에게는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취선당에 갇혀 궁궐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 숙종이 인현왕후의 처소를 자주 찾는다는 소식. 숙빈 최 씨가 총애받고 있다는 소식. 자신은 완전히 잊혀졌다는 것. 7년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다짐했을까요? 그리고 1701년 장희빈에게 또 한 번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현왕후가 35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한 것입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궁궐 전체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숙종의 슬픔은 컸습니다. 자신이 한때 폐위까지 시켰다가 다시 복위시킨 왕비였기에 숙종은 자책감과 비통함 속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구나. 정실 왕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 전체의 상실이었고 나라의 애도였습니다. 궁궐 전체가 깊은 슬픔과 긴장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통함 속에서 장희빈에게는 어쩌면 잠시 희망이 솟아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궁궐에는 왕비 자리가 비었다. 그녀는 계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은 여전히 세자입니다. 만약 숙종의 마음만 돌린다면 자신이 다시 국모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현실성 없는 망상에 가까웠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그녀에게서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때로 비현실적인 희망에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희미한 희망의 불꽃은 곧 완전히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한 경쟁자의 손에 의해. 인현왕후가 승한 지 한 달 뒤 어느 날 숙빈 최 씨가 숙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숙종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전하 희빈 장씨가 자신의 처소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매일 밤 인현왕후 마마를 저주하고 있사옵니다. 숙종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 했느냐? 저주라니? 방금 돌아가신 중전을 저주했다고.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비극적인 사건, 인현왕후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들여 구술하고 인현왕후의 초상화에 바늘을 꽂고 저주의 의식을 행했다고. 그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숙종은 격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고 혐오였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환멸이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방금 세상을 떠난 왕비를 저주했다니.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죽은 자를 저주하는 것은 폐륜이었고 특히 왕비를 저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더구나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은 숙종에게는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왕실을 무너뜨리는 역모와 다름없었습니다. 즉시 확인하라. 숙종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장희빈의 처소인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숙종 일행이 취선당에 도착했습니다. 장희빈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을 대동하고 갑자기 자신의 처소에 나타났으니까요. 숙종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신당이 있다는 곳을 보여라. 저 병풍을 치워라. 궁녀들이 떨리는 손으로 병풍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병풍 뒤에는 경악할 만한 광경이 숙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구멍이 숭숭 뚫리고 화살을 맞은 듯 처참하게 훼손된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는 다름 아닌 방금 세상을 떠난 인현왕후의 초상이었습니다. 초상화는 바늘로 찔린 자국, 칼로 그은 자국, 불에 탄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산 사람을 고문하듯이 초상화는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굿에 쓰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오싹한 저주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허수아비, 주술용 인형, 피로 쓴 듯한 주문들. 현장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하들도 궁녀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눈앞에 펼쳐진 증거.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이 그동안 겪었을 불안과 절망이 저주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광기로 분출된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파멸적인 집착에 사로잡힌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인현왕후만 없어지면 자신이 다시 왕비가 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주의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에 대한 도전이었고 국모에 대한 모독이었으며 왕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숙종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를 잡아들여라. 궁녀, 내관, 무당 할 것 없이 모두 잡아들여 신문하라. 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국은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특별조사였고 고문이 허용되었습니다. 궁녀들과 무당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형틀에 묶였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굿을 주도했느냐? 누구의 명령으로 했느냐? 언제부터 했느냐? 피가 튀었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자들은 결국 장희빈이 인현왕후의 죽음을 바라는 저주 굿을 주도했음을 실토했습니다. 희빈 마마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밤 굿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전 마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숙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찌 차마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가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사악한 귀신과 같은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여인. 그 여인이 이제는 죽은 왕비를 저주하고 주술을 행하는 광기 어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완전히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숙종은 곧바로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장희빈에게 극형을 내리겠다. 하지만 대신들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영의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장희빈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 저하의 생모이옵니다. 세자 저하의 장래를 생각하시어 극형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른 신하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세자 저하를 생각하소서. 세자 저하께서 후일 왕위에 오르실 때 생모가 극형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점이 되겠사옵니까? 패비윤씨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하소서. 모든 신하들의 반대는 오직 세자의 안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장희빈을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장희빈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을 죽이면 세자에게 큰 오명을 남길 것이고 이는 훗날 세자의 즉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자가 왕이 된 후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왕이 된 후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끔찍한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신하들은 그 역사가 반복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경들의 충정은 잘 알겠소. 하지만 내 뜻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숙종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자를 위한 길이라면 악한 생모를 제거하는 것이 맞소. 이런 어미 밑에서 자란다면 세자의 덕성이 어찌 바르게 자랄 수 있겠소? 숙종에게 장희빈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근간을 해치는 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세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제거하는 것이 세자를 위한 일이라고 숙종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숙종 자신이 원했습니다. 그녀를 벌하기를, 그녀를 이 세상에서 지우기를.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혐오와 분노뿐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지막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 아래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2년왕 후 저주 사건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훼손된 초상화, 저주의 도구들, 관련자들의 자백. 모든 것이 장희빈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분노는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장희빈에 대한 마지막 애정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다. 극단적인 어명이었습니다. 사약. 그것은 왕이 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참수형이나 교수형이 아닌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죽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마지막까지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세자의 생모를 죽이는 것은 왕실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옵니다. 부디 사약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의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위해서, 왕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옵소서. 세자 저하를 생각하소서. 후일 큰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간통죄나 질투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근간을 해치고 국모를 저주한 폐륜이었습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은 더 이상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치적 결단으로 제거해야 할 위험한 독이었습니다. 경들의 충정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내가 왕으로서 내려야 할 결단이요. 숙종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희빈은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혔고 국모를 저주했어. 이런 자를 살려둔다면 왕실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요. 이 차가운 이성과 배신감이 한때는 불꽃 같았던 사랑을 가장 잔인한 처단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뀔 때 그 증오는 사랑의 깊이만큼 깊습니다. 숙종은 한때 장희빈을 그토록 사랑했기에 이제는 그녀를 그토록 미워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지던 날, 그날의 기록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사약을 전하는 내관이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를 궁녀들이 따랐습니다. 취선당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자신의 선택들을, 자신의 행동들을?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숙종을, 2년왕 후를, 자신의 운명을? 세자, 내 아들. 장희빈은 마지막까지 아들 세자를 부르짖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세자가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세자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어마마마. 기록에 따르면 장희빈은 사약을 마시기 직전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리 떠나면 누가 너를 지켜줄꼬.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거라. 부디 현명한 왕이 되거라. 어미는 이제 너를 지켜줄 수 없구나. 그녀의 마지막 순간, 그녀를 지배했던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흔들릴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필사적인 모성애였습니다. 세자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어머니를 잃어야 하는 슬픔에.
내관이 사약을 내밀었습니다. 희빈장 씨, 대왕 대비 전하의 명을 받들어 사약을 내리나이다. 장희빈은 그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그릇. 그 안에 담긴 액체. 그것이 자신의 삶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 자신이 왕비였던 것을, 한때 숙종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을,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을,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마지막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장희빈은 사약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1701년 10월 43세의 장희빈은 숙종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왕비가 된 최초의 여인, 중인 신분으로 국모가 된 전례 없는 존재,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여인. 그 모든 영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직 악녀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취선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희빈의 드라마틱한 삶이 막을 내린 곳. 그곳에는 이제 슬픔과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장희빈을 처형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장희빈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왕실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숙종은 대신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후궁은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훗날 희빈장씨 특별법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법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첫째, 후궁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왕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왕비의 자리는 오직 정식으로 간택된 양반가 출신의 여인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왕의 개인적인 감정이 왕실의 법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숙종은 이 법을 통해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던 자신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 법도를 무시했다. 그 결과가 이 비극이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왕실의 법도가 흔들리는 일을 영원히 막으려 했습니다. 장희빈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국 조선 왕실의 후궁 서열과 법도를 최종적으로 확립하는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장희빈을 악녀 혹은 묘부로 규정하는 역사적 기록에 익숙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녀를 부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야사들은 그녀를 더욱 사악한 존재로 그렸습니다. 후대의 드라마와 영화는 그녀를 음험한 악녀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한 걸음 떨어져 살펴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끈에 매달려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비극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세 개의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신분의 한계였습니다. 중인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아무리 왕비가 되어도 그녀는 출신이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양반 사회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했고,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둘째, 정치 세력의 견제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인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가지면 남인이 득세했고, 그녀가 권력을 잃으면 남인이 몰락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끊임없이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정치적 암투 속에서 그녀는 항상 칼날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남편 숙종의 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파멸로 이끈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숙종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장희빈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후궁들을 질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현왕후를 저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보인 극단적인 질투와 광기는 사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사랑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그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그토록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장희빈은 유교 사회에서 여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무기인 모성과 사랑으로 권력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성에게 직접적인 권력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남성을 통해서만, 아들을 통해서만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의 변덕과 시대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운의 여성이었습니다. 악녀가 되고 싶어서 악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장희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권력의 무상함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덧없음입니까? 그것은 여성의 한계입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그녀가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남자의 변심이 한 여인의 운명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권력과 사랑, 야망과 모성애가 뒤엉킨 가장 드라마틱한 비극입니다. 장희빈이 죽은 후 그녀의 아들 세자는 결국 왕위에 올라 경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재위 기간은 짧았습니다. 그는 병약했고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위대한 왕 영조입니다. 장희빈이 그토록 제거하려 했던 그 아이가 결국 52년간 조선을 다스리며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되살아납니다. 드라마로, 영화로, 소설로,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왜 우리는 장희빈의 이야기에 계속 매혹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모습, 권력을 갈망하는 모습,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운명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장희빈은 300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를 악녀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단지 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역사의 페이지 사이로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